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자, 첫 코너 돈벌이 시간인데요. 이 연일 오르는 금값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분석 스테커스 조규원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지금 금이 너무 뜨겁잖아요. 뜨겁죠. 네, 그래서 그래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를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다짜고짜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뒤에 이제 자세히 다시 여쭐 건데요. 금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래도 사야 한다. 그리고 살 방법이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금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비싸다고 인식해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핸드폰이 50만 원이면 싸다고 생각하지만 국밥이 50만 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얘기 끝까지 들으면 금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금값이 이게 비싼 게 아니라 너무 싸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우리 다 금 사는 거예요, 오늘? 종로로 가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지금 한 돈이 68만 원인데 선뜻 사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돈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네. 방법도 있나요? 있죠. 내가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자산이든 사면 세금 네. 같은 것도 많이 붙잖아요. 네. 세금도 없는데 되게 저렴하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되게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보니까 지금 돌반지 한 돈이 거의 70만 원 육박을 했어요. 그 정도 가격인데 올해가 계속 뭐 변동은 있었지만 쭉 우상향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그런데 이 흐름을 먼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올해 어땠는지? 일단 올해 초부터 뭐 지정학적 위기도 있었죠. 이스라엘, 이란이 붙기도 그렇죠.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관세 전쟁도 되게 뜨겁게 일어나다 보니까 올해 초에 금 가격이 한 2,600불 정도 됐던 게 한 3,500불까지 단숨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어느 정도 끝나고 거기다가 관세 문제도 합의에 이루어지면서 금 가격이 4월부터 한 8월까지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9월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얹어서 연준의 독립선 훼손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끼면서 금이 고점을 다시 뚫고 2차 상승이 이제 막 시작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유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리는 건? 일단 금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안전자산을 산다고 할 때 안전자산은 일종의 보험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은 뭐가 두려울 때 사람들이 살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떨 때 금 많이 살 것 같은가요? 불안할 때 사겠죠. 불안할 때. 근데 우리가 이 불안의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사실 있어요. 그렇긴 해요. 불안하다고 하니까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경제 위기라는 게 가장 큰 어떤 불안 요소다 보니까 위기가 오면은 금 같은 안전자산을 사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것도 맞긴 맞는데 이건 반쪽짜리 설명이고 진짜 금을 찾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를 생각하면 금의 오랜 역사를 보면 돼요. 금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국가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종이화폐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종이화폐는 그냥 이렇게 쓰면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종이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1년 지났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100만 원이 1년 뒤에는 100만 원보다 낮은 가치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 다시 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금은 한정적이고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역사성이 있으니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물가가 되게 많이 오른다. 우리 다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뭐 짜장면값 많이 오르고. 사 먹기도 힘들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일반인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투자자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100억을 예금을 해둬봤자 한 3% 이자 이렇게 받는다고 쳐도 내년에 3%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자를 받아도 손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현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이 어마어마한 현금에 대한 돈들이 다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도 계속 뜨겁고 앞으로도 금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그런 기대를 갖는 이유 자체가 네. 다들 그 물가 상승,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 그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워낙 금이 무섭게 이번 연도만 해도 계속 경신되고 있잖아요. 최고치가.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게 변동성 해지의 어떤 수단보다는 진짜 아파트처럼 말씀하신 갖고 있는 자산으로 이제 뭔가 인식이 많이 바뀌고 그런 수단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상승 모멘텀 어떤 것들이 좀 남아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은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르면 내내 오르는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난 100년 동안의 금 사이클을 분석해 보면 한 번 오를 때 적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는 상승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네. 그거를 떨어지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면서 두렵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처음에 이제 좀 예민한 사람부터 먼저 금으로 도망가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도망을 가기 시작해서 이게 10년 정도의 보통 사이클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갈 수단이네요. 금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가 무너지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금 가격이 오르는데 이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 쌓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5,000년의 금 폭등 역사에서 그렇지 않은 역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즉, 금 가격이라는 건 이게 나중에 금 가격이 언제 떨어지냐면 너무 많이 오르면 떨어져요. 근데 오히려. 네, 맞아요. 근데 그 너무 많이의 기준은 적어도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과 그 다음에 이제 금의 양, 이것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수준까지는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돈 어마어마하게 뿌렸어요. 거의 200년 동안 뿌려야 될 돈을 단 5년 만에 다 뿌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돈을 뿌렸죠. 그렇게 뿌렸던 돈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 약간은 있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 가치가 서서히 그렇게 뿌린 양만큼 하락을 합니다. 네. 그건 고스란히 금으로 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금 가격 상승의 모멘텀을 기준으로 볼 때 한 10년 중에 지금 한 5, 6년 정도 지난 거니까 네. 상승 사이클로 보아도 한 절반을 이제 지난 수준이고 상승 폭으로 보면 아직도 한참 아래 있어요. 금 가격이.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대치로 했을 때 13년이고 6년이 지났다면 이 지나온 만큼의 시간이 더 남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아시죠? 원래 상승 사이클 이렇게 10년 동안 나타나면 초반부보다 중반부가 더 상승률이 높고 그쵸. 중반부보다 후반부에 이제 광기가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그래서 사실 중반부를 지난 지금은 아, 이전에 올랐던 것만큼 금가격이 더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재밌네요. 다짜고짜해서 좀 이어가자면 그렇다면 지금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쉬운 가격은 아닌데 그럼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금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일단 내가 금을 완전히 처음이다 라고 한다면 금은방 가고 뭐 발품을 팔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최대한 간편하고 쉽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분들이 이제 좀 금 투자를 첫 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장 좋은 건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간편한 방법 하면 금통장이나 ETF를 많이들 네, 투자를 그렇죠. 하시거든요. 네. 근데 ETF가 주식 어플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KRX 금시장도 똑같이 주식 어플로 할 수 있어요. 아, 원래 주식 사는 그 창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매수 버튼 누르면 네. 매수되고 매도 버튼 누르면 팔리고 이렇게 똑같고 여기에 더해서 KRX 금시장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크네요.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건 수익의 15.4%, 그리고 해외에 상장된 건 양도소득세 22%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KRX는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되게 메리트 크다, 그죠? 그쵸. 많이 사더라도. 예. 그리고 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한 번 오르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고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네. 상승해요. 금 가격이. 뭐 지금 오른 거 해봤자 한 3배 올랐나? 그쵸. 예, 근데 앞으로 그럼 상승해야 될 폭은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 5배 정도 금 가격이 올랐다. 네. 팔면
4-5배 오른 거에 대한 수익의 22%나 15.4%는 진짜 뼈 아프거든요. 하지만 이 세금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KRX 금시장을 추천드리고, 다만 얘는 1g 단위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5만 원, 16만 원 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한돈을 사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지만 그래도 좀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요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난 더 소액으로 해야 돼요 하면은 이제 금통장이나 ETF 조금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투자해 보시는 게 첫걸음을 뗄 때 상당히 유의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 세금이랑 아닌 거랑의 그 계산도 좀 필요하기는 하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한참 올랐으니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사야 할까요? 왜냐하면 좀 조정 기간이 있고 또 다시 오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일 좋은 건 금 가격이 횡보할 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요? 금 가격에 이제 데이터를 똑같이 또 100년을 두고 상승 사이클을 다 쪼개서 보잖아요. 그럼 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쭉 올라요. 그리고 또 횡보하고 쭉 오르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사야 될 때는 금 가격이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횡보할 때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횡보하다가 이제 막 상승 추세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금을 투자하기엔 상당히 괜찮은 시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도 남은 상승 폭이 남았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더 좋은 건 가격을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요? 근데 또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막 단돈 10,000원이라도 싸게 사고 그럼요. 싶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월스트리트에 막 대단한 그런 트레이더들도 아니고 네. 제 단기적으로 금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괜히 되지도 않는 머리로 막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쌀 때 살려고 네. 했다가 제가 그걸 시도해봤는데 사실 저조차도 단기 쉽지 예측이 않아요. 어려워요. 네, 쉽지 그러니까 않아요. 저조차도. 네. 그래서 자꾸 실패해가지고 구독자들은 막 샀는데 나는 아직도 못 사가지고 양베리님 아직도 못 사셨어요? 막 이런 그런 말을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마음이 딱 잡히면 사야 돼요. 그때 네. 가격 보지 않고. 맞아요. 근데 그래요? 그거를 제가 완전히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저는 2030년 정도가 되면은 금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부근에 올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네. 이제 한 중반부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2030년쯤 돼서 금 가격이 이만큼 비싸졌을 때, 네. 뭐 예를 들면은 금 가격이 한 돈이 이제 한 300만 원쯤 됐다라고 하면은, 와.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제 생각이 그때 61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에 샀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거란 안 말이에요. 하죠. 그때는 안 네. 하죠. 제가 지금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2019년부터 금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2019년에 사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요? 네, 2019년 7월이 아니라 9월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림잡아 생각해도 지금 엄청 잘 사셨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5년 뒤에 금 가격이 적어도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5년 뒤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그때 지금 막 이렇게 단돈 10,000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너무 연연하면 그러면은 막상 사야 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실 우리 본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사놓고 실물 같은 거 사놓으면 또 입기도 좋거든요. 그냥 뭐 가끔 가다 꺼내서 한 번씩 보고 기분 좋고 말면 되는 거니까 네. 그냥 가격 너무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럼 대표님은 그때 어떤 식으로 투자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사셨는지 조금 사셨는지 그 방법이 궁금해요. 일단 저는 그 금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건 2018년쯤이었어요. 그때 이제 뭐 해외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서 네. 금을, 그때는 저는 처음 사려고 했을 때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금은 위기 때 사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서, 뭐 그때 막 경제위기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되게 많았을 때였어요. 경제위기 오면 금 사야지 하면서 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금이 경제위기가 와서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금이 슈퍼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구나를 2018년에 깨달았어요. 아예 시각이 다르네요. 그쵸? 네,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7월에 그 이제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시그널이 이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종로로 뛰쳐가가지고 막 금은방을 돌면서
그때 정확히 저는 금을 산 게 아니라 은을 샀거든요. 그래요? 예, 이것도 뭐 이따가 시간 되면 말씀드릴 네. 건데 금의 상승 사이클에는 또 은을 사는 게 되게 좋아요. 사실 같이 붙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은을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진짜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와. 1년 동안 1,000만 원을 어렵게 모았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전부 실버바로 바꿔서 투자를 했습니다. 와, 근데 꽤 사셨겠는데요? 그 당시에 1,000만 원이면. 그렇죠. 그때 실버바가 한 60만 원대에 제가 샀는데 지금 한 200만 원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기분이 참 좋죠. 그러니까 모아서 한 번에 많이 사신 케이스네요. 그럼 네. 약간 뭐 요즘은 분산 투자도 되니까 조금씩 예를 들면 뭐 직장인이면 수당을 받아서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적립식으로 사면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래도 고점에, 단기적으로 고점에 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립식으로 사면 쌀 때 살 때도 있고, 네. 비쌀 때 살 때도 있고, 평균적인 가격에 살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뭐 4-5번만 그렇게 나눠서 사도 어느 정도 평균 정도 가격에 내 단가가, 평단가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가격에 대한 불안함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냥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좋아서 저는 적립식 투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런 걸 얘기를 했죠. 미국 국채 보유 자산의 1%만 금으로 옮겨도 금값이 폭등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온스당 5,000달러까지 도달할 거다라고 했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어떠세요? 일단 완전 맞는 말이에요. 완전 맞는 말이에요? 완전 맞는 네.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이라는 자산을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되는 건 현금에 대한 가치의 리스크를 느끼면 그렇게 된다고. 그쵸. 근데 현금, 사실 세상 사람 중에 현금 들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특히 투자 기관들은 현금 들고 있을 바에는 이자라도 받는 국채를 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는 안전자산이 딱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크게 보면 금이랑 미국 국채예요. 네. 보통 금이랑 달러라고 알고 있는데 금이랑 미국 국채라고 바라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단일 시장으로 가장 큰 시장은 채권 시장이에요. 네. 금은 그 시장에 비해 상당히 조그맣거든요.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 그리고 현금의 가치가 무섭게 하락하고 있는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큰 캐파에 있는 그 자산들이 이 조그만한 금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금 시장이 안 그래도 작은데 중앙은행들이 2008년, 2010년부터 금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얼마나 샀냐면 이미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모르는 새 그렇게 다 쓸어갔습니다. 그러게요.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들이 그 금을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금은 사실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 조그만 시장에서 그렇게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아예 장기 보유로 갖고 있는 금 빼면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 금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쫙 들어가면은 이제 금 가격이 폭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970년대도 금 가격이 20배 상승을 했던 거고, 금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금이 10배 이하로 상승했던 때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잘 없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1970년대 26배 상승했을 때보다 어쩌면 지금이 더 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게, 1970년대는 금에 대한 접근이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규제도 심했고 이렇게 은행에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되게 적었고요. 선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ETF, 금통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KRX 금시장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금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8배가 늘었어요. 네. 그렇다라는 건 안 그래도 그런 채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데 일반 개인들도 여기에 접근이 훨씬 더 쉬워지다 보니까 이번 상승은 1970년대보다 어쩌면 더 강렬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 역사를 보면 상승 모멘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반복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보셨을 때 올해 최고치 경신 또 있을 걸로 보세요. 남은 뭐 얼마 몇 달 안 남긴 했지만. 사실 뭐 그걸 예측하는 게 지금은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해는 금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해인 건 맞다. 그리고 그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건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금가격이 많이 오르겠지만 올해랑 내년에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유독. 왜냐면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 금이라는 자산은 신뢰가 무너질 때 금이라는 자산을 많이 찾게 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에서 2026년까지 미국의 국채 중에 그 장기물 30년짜리 장기물이 만기가 도래하는 게 한 9조 달러치가 돼요.
예,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치의 그 국채를 또 추가 차입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총 11조예요. 근데 예전에 그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있던 그 국채들의 이자보다 지금 금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재융자를 하게 되면 지금 한 5% 정도 되거든요. 국채 금리가 네. 장기물이. 이걸로 재융자를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1%포인트만 높아져도 미국 국방비의 절반 수준이 더 추가로 이자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제 숫자 계산만 해볼게요. 1년에 미국이 버는 돈이 정부가 세수가 한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지출이 7조예요. 네. 그리고 이 지출 7조 중에 2조가 무려 2조 달러가 이제 이자예요. 이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자만큼 2조 달러, 그러니까 국채에 대한 이자만큼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져야 되는 그렇죠.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9조 달러랑 2조 달러가 더 높은 금리로 다시 재융자 되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 그러면 이 이자 부담은 지금이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고 부채에 대한 퀄리티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다. 네. 그거는 이제 금 가격을 더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 대표님 아까 2030년도 고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계속 뭐 고점도 찍고 내려갔다 왔다 갔다는 하겠죠? 최종 어느 정도까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옛날부터 똑같이 네.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요? 아무도 안 믿거든요. 뭔데요? 2만 불이 돼야 돼요. 2만 불이요?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은 한 돈에 지금 한 뭐 네. 60만 원 정도 하잖아요. 300만 원이 좀 네. 넘어야죠. 그러면 이거는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2030년 정도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일단 안 믿기는 거 이유 알아요. 예, 금이라는 자산이. 아니 근데 안 예. 믿길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설마 이 가격이겠어라는 게 올해만도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아예 안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네. 일단 이게 그냥 근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그냥 뭐 2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금이라는 자산은 주식이랑 비교해도 압도적일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가격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금 가격 데이터만 해도 800년치가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금 가격에 대한 그 데이터는 5,000년 전부터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금이라는 자산은 폭등의 역사가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근데 그 폭등의 역사를 다 짚어보면 결국엔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만큼 최소 그 이상 금 가격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 시대 때 네. 이제 그때는 금화가 있었어요. 은화를 예를 들게요. 그 당시 이제 데나리우스라는 은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데나리우스라는 은화를 이렇게 막 찍어서 로마가 이렇게 유통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중량이나 순도나 이런 것들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그런 금화나 은화 같은 거에 대한 불신이 많았어요. 네. 근데 로마라는 기축통화국이 딱 일정한 그 중량과 순도로 딱딱딱딱 찍어주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퍼지면서 경제가 엄청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막 전쟁도 해야 돼. 막 이제 국민들은 복지 정책도 엄청 원해 하니까 점점 돈이 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썼냐면 이제 이게 만약에 1데나리우스가 뭐 1g에 뭐 은이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데나리우스에 살짝씩 은을 조금씩 빼요. 거기다 막 구리를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 구리를 10%만 타면 똑같은 은으로 데나리우스가 10%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렇죠.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은을 조금씩 깎거나 아니면 은에 조금 다른 물질을 섞거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를 낮추고 통화량을 많이 이제 뿌리는 정책들을 늘 써요. 어떤 네. 국가든. 이게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뭐 프랑스, 그다음에 스페인 제국 뭐 이렇게 다 써왔거든요. 지금도 쓰잖아요. 양적 완화나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 인하도 사실은 똑같은 패턴이고 이렇게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건 이건 이제 시뇨리지 효과라고 해요. 이런 방식으로 통화 가치를 계속 절하하기 때문에 네. 이게 나중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그동안 쭉 발행했던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화폐 시스템이 재정립되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화폐 시스템이 다시 똑같네요. 이게 5,000년 동안 그냥 반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게 특이한 시대가 아니라 5,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 중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늘 반복이거든요. 단 한 번도 이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2,400년이라는 화폐 역사로만 보면 2,400년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이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금의 양이 한 8,000톤 정도 되니까 거기에 미국이 발행한 달러의 양을 이렇게 나눠보면 네. 한 2만 1,000달러 정도가 나와요. 예,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1970년에도 그리고 1930년에도 이 포인트들까지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70년대는 그것보다 더 올라갔고. 네. 예, 그래서 우리도 이번 사이클 때 어디까지 올라갈까? 2만 1,000불은 찍고 시작할 거예요. 그 뒤에 광기는 저도 예측 못 하겠고, 적어도 2만 1,000불을 돌파하는 순간까지는 금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다. 저 저는 지금 종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와, 생각 못한 숫자여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진짜 화폐처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금 디지털화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그거를 담보로 한다든지 결제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의 암호화폐 수준처럼 되겠죠. 물론 다르지만 이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어요. 우리가 이 화폐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화폐의 담보 자산이 바뀌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화폐는 이제 그 시스템으로 보면 두 종류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하나는 태환화폐. 그러니까 뭐 금이나 뭐 아니면 좀 이렇게 뭐 그 가치가 있는 것들, 금도 있고 뭐 옛날엔 조개 껍데기도 있었고요. 그쵸. 담배가 돈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이럴 때는 이런 것처럼 그 어떤 담보가 있는 담보가 있는 자산을 두고 그거랑 교환할 수 있는 화폐, 네. 이걸 이제 태환화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대를 걷다 보면 어쨌든 그 담보가 되는 자산은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화폐는 많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어느 임계점에 되면은 점점 경기가 자꾸 침체되면서 국가가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연결 끊자. 우리 그냥 뭐 담보 없이도 화폐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서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불안화폐 시스템이고 이게 과거부터 계속 반복돼요, 사실은. 불안화폐였다가 그 불안화폐 시스템 마지막에 가면 다시 태환화폐가 되고 이렇게 반복됩니다. 근데 이제 화폐의 형태는 자꾸 바뀌어요. 옛날에는 금화 자체가 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화로 자꾸 거래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하니까 금화를 맡기고 이제 종이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보관증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게 달러예요, 사실은. 1971년 그렇죠. 이전의 달러는 그렇게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종이도 이제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넣어두고 전자결제를 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진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다음은 당연히 디지털 화폐인 그런 CBDC 같은 형태로 저는 당연히 갈 것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화폐의 형태는 그렇게 가는 게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뭐 10년 뒤, 20년 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불안화폐 시스템에 우리는 마지막쯤에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한 8의 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불안화폐 시스템이 끝나면 당연히 태환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금이 담보가 된 그런 화폐 시스템은 여러 번 시도가 될 거고,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 특히 브릭스라는 그런 연합체들은 그쵸. 예, 실제로 금을 담보로 한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지 몰랐는데 아까 은 얘기하셨잖아요. 항상 따라가기는 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은도 막 최고치 찍고 이랬잖아요. 은 투자는 좀 어때요? 일단 저는 5년을 그냥 눈 딱 감고 눈 딱 떴다 라고 하면은 뭐가 가장 빛나는 자산일까 하면은 전 금보다 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치가, 상승 가치가요? 네네, 맞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은이라는 자산은 금과 함께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기 때문에 차트를 100년치를 두고 보면 그냥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랑 오르는 게 똑같아요. 오르고 떨어지는 게. 그렇게 그냥 붙어가는 형이랑 동생 같은 거다. 근데 동생이 워낙 좀 더 촐싹거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금 가격이 오를 때 은 가격의 상승률이 항상 더 높았습니다. 이제 금의 시가총액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은이 더 상승률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금과 은의 적정한 가치가 있거든요. 이거는 5,000년 동안 금 한 개면 은 15개랑 바꿀 수 있는 게 적정 가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금은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과 은의 가격 차이가 90배가 납니다. 이게 15배가 적정한데 90배가 난다는 건 은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금의 가치가 빛나게 되면 은은 저평가 받고 있는 만큼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거라서 이제 그 은에 대한 그런 상승 모멘텀이 더 크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은이 이제 산업재로 많이 쓰여요. 그렇죠. 전체 수요의 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는데 우리가 이제 AI 시대나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은이 전기전자공학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수요가 폭증해서 지금은 거의 한 6년째 매년 이제 산업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은이 앞으로 5년 동안 금과 함께 빛날 텐데 어쩌면 더 크게 빛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금이 조금 부담되신다면 은부터, 그러니까 대학생 네. 때처럼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금 투자를 하려면 역사를 알아라 이건 것 같은데 네. 한 번쯤은 좀 5,000년 전에 그 역사를 한번 짚어보면은 지금 금 투자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대표님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알려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찬바람 불 때는 배당. 원래 찬바람 불 때는 호빵 아닙니까? 이맘때면 배당이죠. 네. 네. 자, 이름을 바꾸신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회사 이름이 달라져서 오셨네요. 예, 회사 이름이 달라져서 왔습니다. 더 커진 거죠?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되게 중요할 때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짜고짜 제일 먼저 여쭤볼게요. 네. 9월 중간 배당 받고 싶다면 지금 해야 되는 건 뭔가요? 9월 중간 배당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용어는 분기 배당입니다. 아, 그렇죠. 분기 배당. 분기 배당.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 배당이든 분기 배당이든 온기 배당이 아니니까 비슷한 용어로 쓸 수 있는데 그러려면 9월 31일까지 네. 주식을 사셔야 되니까 거기서 3을 빼야 돼요. 네. 우리는 수도 결제가 있기 아, 때문에 그쵸. 예, 29일까지 주식을 사서 30일 날 팔아도 네.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29일까지 주식을 산다 이 생각만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주말을 계산을 잘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자, 앞서 말씀 주셨는데 찬바람이 불면 배당 주다. 이건 사실 뭐 너무나 오래된 격언이기는 네, 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특히나 요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스피가 박스권이라서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좀 기대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 이 9월이 왜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9월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배당이 중요한 게 물론 분기 배당, 중간 배당을 받으시려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은 1년치를 배당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12월 말에 내가 배당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12월 말에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 그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미리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는 텀이 12월 달에 올라가다가 이게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10월 달에 배당을 줄 것 같은 기업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월 달이면 12월이 안 보이지만 네. 9월, 10월로 넘어가면 이제 12월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상반기 성적은 나와 있고 하반기 성적도 우수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날 거야 라고 하면 배당이라는 것은 결국 이익에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보이는 시점이 딱 오면 어느 정도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네. 야, 이 기업은 이익이 많겠다. 그럼 배당을 어느 정도 주겠다. 과거에 배당을 얼마 줬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관련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당 투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조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기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주식을 그때 갖고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때 배당을 받는 거고요. 네. 나는 배당은 받지는 않겠지만 배당주가 움직이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보고 싶어 라고 한다라면 12월 말을 기점으로 했을 때 9월, 10월 달에 네. 미리 보이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배당주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거니까 9월 초,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그렇죠. 9월 초부터 시작하는 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주식들은 조금 피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주식들 같은 네. 경우라든지 또 이번에 새 정부 정책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꼭 배당이 아니더라도 이익이 난 것에 대한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기업이 이익을 내면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이익을 쓰게 됩니다. 네. 하나는 사내 유보라든지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주가를 다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날 기업의 주가가 생각만큼 많이 안 올랐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사주까지 아울러서 네. 배당주 투자에 적합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소장님이 보셨을 때 좀 요거 배당 괜찮을 거다. 유력한 거 좀 몇 가지 있으세요? 아니면 종목이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선, 방산, 원전, 그렇죠. 전력기기들이 올라왔죠.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익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배당을 많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네.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주회사, 네. 금융회사, 지주, 이런 쪽들의 회사들도 상당히 이번에 네. 배당을 많이 줄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데 네. 뭐냐면 우리가 배당을 이익이 나니까 많이 줄 것 같아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요. 더 정밀한 데이터는 과거의 배당 성향이 어땠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당 성향이라고 한다라면 네. 우리가 이익이 난 것에 네. 몇 프로를 배당을 주느냐가 배당 성향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미국 교과서라든지 우리 주식 교과서를 보면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들, 네. 이것을 3년 이상 유지한 기업을 우량 배당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금액 자체는 차이가 있겠죠. 예를 네. 들어서 100억 이익 났을 때 35%하고 200억 이익 났을 그렇죠. 때 35%는 다르지만 네.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꽂히는 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났을 거야라는 것은 추측이죠. 네. 근데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조금 났을 수도 있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은 배당 성향이 유지된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배당을 주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믿음이 기반이 되어 있긴 해야 되나요? 그렇죠.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당 성향이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배당주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 기자님 펀드 매니저면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어떻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났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식을 사겠습니까? 배당 성향이 유지되는 기업으로 사겠습니까? 그건 성향 차이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배당 성향이 배당 유지되는 기업으로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겠죠. 어. 그러면 조 기자님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로 치면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것들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다라면 배당 성향이 유지되는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 배당주 펀드를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펀드 매니저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내가 배당주를 사려고 한다라면 배당 성향이 과거부터 유지돼 왔던 거. 네. 그거 어디서 보느냐? 다트에서 보든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네. 기업 현황에 들어가면 네. 이것이 3년치는 나와 있습니다. 3년치 정도. 예, 3년치 정도 네.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 배당 성향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네. 뭐 35%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20%가 됐던 15%가 됐던 꾸준히 유지가 되는 기업인데 내가 잘 아는 기업이고 주가가 잘 안 올랐었다. 네. 충분히 배당주로서 투자가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면 단순하게 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투자한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이라서 안정적이라서 또 관심도 크지만 이게 지금 주식 투자자들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들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더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에 여쭤볼 게 지금 이제 더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맞습니다. 처음 시작이고 예. 기대감이 커지니까 그렇다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 그래서 배당을 고민하는 분, 조금 샀는데 더 사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네. 그리고 또 많이 적넉하게 있는 분들, 아니면 그리고 소액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취미로 하던 분들인데, 올해 다 배당 하니까 나도 배당 받을까? 하시는 분들인데 좀 이렇게 분류별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돼요? 일단 크게 조금 카테고리를 좀 나누면 우리가 이제 배당이라고 한다라면 미국과 우리가 조금 다른 게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액면가가 5,000원짜리 네. 보통 5,000원짜리인데 네. 그게 지금 10,000원이면 네. 10% 배당을 한다라면 10,000원에 10%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10% 수익률이 나는 거죠. 근데 네. 우리는 10% 배당하면 액면가에 10%를 줍니다. 네. 그럼 얼마죠? 500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개념. 그래서 과연 시가 배당을 주느냐, 액면가 배당을 주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액면가 배당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배당 얘기를 하지만 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주가가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네. 5% 배당을 한들 10만 원에 500원이니까 그쵸. 별로 그렇게 마음에 확 지금 그 얘기 들으면 이자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마음에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네.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500원을 준다 하더라도 10만 원짜리가 11만 원 주가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라면 10%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10% 수익이면 은행 이자 2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배당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네. 좋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이 배당과 관련해서 9월, 10월 달에 주식을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시점에 다 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딱 주가가 올랐을 때 팔고 나오는 것도 네. 이것도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인 배당을 내가 안 받고 수익이 날 수 있죠. 또 배당은 우리가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네. 15.4%를 내야 되지만 우리가 주식 차익에 대해서 그 정도 소액에 대해서는 저 세금을 안 내잖아요. 네. 그러면 절세까지 어떻게 보면 세금을 안 내니까 절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절세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한다라면 내가 금액이 적으신 분들이 솔직히 배당 그거 몇백 원, 몇천 원 받아서 뭐 하겠어? 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배당을 유지한다라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그래요?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거액 투자자분들도 좀 배당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많이 있으실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에 이제 들어갔었던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제 분리과세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리과세를 한다면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보시는 것도 네. 이번에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된다라고 저는 충분히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거액 자산가들 분들께서는 배당을 받는 것이 오히려 세금으로 다른 것까지 빨려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웠다라면 네. 차제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제 거의 뭐 되는 것처럼 그렇죠. 나오죠. 네. 숫자의 문제일 뿐.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 문제만 지금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고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2차 상법 개정안이 엊그제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3차 상법 개정안도 현재 지금 올해 연내 통과 가능성이 하고 있죠. 있죠. 거기에 핵심 요소는 자사주 소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것을 소각을 하면 신규로 자사주를 취득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사주 취득 대신 뭘 할까요? 배당을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배당이 좋아요. 과거 사례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네. 배당이란 용어가 어떻게 네. 보면 공식화됐던 첫 번째 정부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배당소득 환류세제라는 세제를 만들어서 3년 동안 한시적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을 했고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배당주 펀드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되게 배당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전에도 배당이 있었습니다만 그럼 많은 분들이 배당을 그냥 뭐 별로 그쵸, 이거 뭐 갖고 돈 많은 있으니까, 사람 그렇죠. 주는 정도다라고 예, 생각을 예. 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그런 상태에서 배당주 펀드가 만들어졌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배당주 투자를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공론화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발전한 거죠. 이재명 정부 와가지고는 이제 상법 개정까지 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내 자산 형태에 따라서 내가 뭐 많으신 분들이야 워낙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산 규모가 작은 분들도 네. 배당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짜는 것들 실질적으로 배당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네. 주식 안 하다가 네. 배당하니까 또 12월 배당 받고 싶고 네. 중간 배당 받고 싶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뭘 좀 주의하거나 필요해요? 일단 지금은 배당과 관련해서 조금 복잡해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10월 달에 지금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배당과 관련해서 주가의 퍼포먼스를 지금 이제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에 조금 방점을 찍은 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당은 이제 두 번으로 분리해서 봐야 돼요. 이 두 번이라는 게 뭐냐면 그 분기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12월 말일자로 네. 배당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 주총이 열리는 3월 31일 기준점으로 해서 주총이 열린 다음에 배당 기산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과거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던 건데 네. 배당이 깜깜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얘기했듯이 지금 뭐 배당 얼마 줄지도 모르고 현대차가 배당 얼마 줄지도 모르고 하는 거기 음. 때문에 주총을 보고 배당 결정 나면 그 다음부터 보고 주식 사자. 네. 이게 외국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됐던, 현대차가 됐던, 에코프로가 됐던, 카카오가 됐던 배당 기준일이 언제냐? 12월 31일이면 9월부터 움직일 거고요. 네. 근데 모든 주식이 9월, 10월부터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렇죠. 12월 31일 날
갑자기 3월 31일이 기준일인데 내가 12월 31일에 갖고 있으려고 생각했으면 그건 오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역시 다트에 들어가시거나 네. 아니면 네이버에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 배당 기준일이 나와요. 네. 결산일과 기준일이 다릅니다. 결산일은 12월 31일 거의 다 동일한데 네. 배당 기준일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 놓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팁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12월 31일 기준이다라고 네. 한다라면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한 주식 정도는 전 사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요? 받아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배당을 얼마 할지는 그때만 해도 깜깜이니까 왜냐하면 주총은 3월 31일이니까 그렇죠. 12월 31일이 됐던 3월 31일이 됐던 내가 배당을 많이 준다라든지 배당을 줄 것 같은 기업들을 한 주씩 사보면 보통 사고 나서 12월 31일은 한 4월 달에 들어오니까 넉 달이 걸리고 그다음에 3월 31일은 한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갑자기 돈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느낌. 그게 소액이라도. 그쵸? 네. 우리 꽁돈이 누가 지금 그럼요. 꽁돈이라고 제일 좋은 돈이죠. 제일 좋은 돈인데 네. 그게 정말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내 계좌에 딸랑 하고 돈이 그렇죠. 들어왔다. 이거는 정말 뭐 진짜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땅 파봐라 10원이라도 나오느냐라는 그쵸, 건데 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네. 이게 투자관이 달라져요. 이게 배당이구나. 이런 거구나. 네. 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네. 보니까 일주일이에요. 네. 288억 원의 고배당주 ETF로 자금 네.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시기도 참 좋고 네. 코스피도 마침 올해 들어서 계속 오르고 박스권이지만 아예 내려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방 회복도 되는 편이고 높게는 아니어도 그래서인지 고배당주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ETF를 잘 투자하시면 한 서너 달 투자해서 1년 수익률은 나옵니다. ETF 괜찮다고 보고. 전 괜찮아요. 근데 ETF 지금 쭉 괜찮긴 했잖아요. 괜찮긴 그렇죠? 했지만 네.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배당에 따른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그럼 부분들인데 이거 사는 게 더 나아요? 주식보다? 주식을 내가 잘 못 고르신 오히려 소액 투자하면 ETF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어려워요. 있죠. 사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조 기자님은 다른 뭐 어차피 직장인 중에 주식을 투자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나는 주식을 잘 몰라 디테일하게 뭐 배당 어떻게 다트 얘기하지만 네. 영주 네가 얘기하지만 난 잘 몰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ETF를 사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좀 속편한 건 있을 것 속편한 같긴 건 해요. 그러니까 ETF라는 게 지금 네.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정말 저는 과거에는 이제 직접 투자를 많이 권해드렸다라면 지금은 간접 투자로서 ETF가 상당히 근데 좋다. 좀 위험한 건 있진 않아요? 근데 ETF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네. 고 리스크, 고 수익이 그렇죠. 됐지만 ETF는 중위험 중수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제가 팁 하나 드리고 좋아요. 마무리 좀 로 갈까요? 네. 자, 우리가 네. 어떤 팁을 저는 보냐면, 요거는 제가 이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그래요? 예, 두둥. 두둥. 자, 과거에 제가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배당소득 환류세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019년에 네. 그때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재용 회장의 이제 경영권 승계가 네. 있으면서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법원 판결이 났죠. 네. 그럼 삼성이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했었습니다. 그게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세대, 2세대 분들이 연로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뭐 세월의 무게를 못 이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경영권 승계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특별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현대글로비스. 왜냐하면 현대글로비스는 작년 9월 달에 IR 했어요. 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가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하겠다. 뭐 역대 그쵸. 이익을 낼 것이다. 네.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배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다른 기업들은 제 이제 뇌피셜이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영권을 승계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몇몇 개 있어요. 큰 기업도 있고 중견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큰 기업이 됐던 중견 기업이 됐던 자제분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신다라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 내가 투자자라면 자 올해는 어떤 분들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내용들이 네. 있으면 투자는 또 냉정하잖아요. 냉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것도 네. 배당 투자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 좋은 팁이네요. 그러면 또 뭐 일반적이지만 예. 이렇게 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짚어봐야 되는 부분,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뭐 다트라든지 뭐 기업 정보를 보면 되지만 또 요거는 봐라. 왜냐면 너무 정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저는 많은 분들이 배당 금액, 배당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거 배당 성향만 보세요. 성향. 아, 그것만 보면 돼요. 배당 성향.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순이익의 몇 프로를 배당을 주느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과 관련된 부분들을 네. 꼭 체크를 해라. 저 같은 경우 배당 투자할 때 네. 많은 금액을 주느냐 적은 금액을 주느냐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배당을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이것도 중요하지는 네. 않습니다. 배당 성향이 유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도 다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네. 또 그리고 또 나는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주가 움직임은 좀 싫어. 근데 배당만 받고 싶어라고 한다라면 대표적인 게 있죠. 리츠 회사들. 아, 그쵸. 네, 리츠 네. 회사들 같은 경우 저도 지금 이제 생각이 난 건데 네. 이런 경우는 주가가 거의 요래 그냥 주가가 요래 재미없는데 때 되면 배당이 따박 나오니까 모 리츠 같은 경우 연간 8에서 10%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리츠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주가는 정말 지루하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걸 그냥 생각 안 하고 있어야 네.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주식 투자하는데 8% 먹으려고 주식 투자해? 라고 한다면 그 주식은 재미없죠. 그렇지만 물론 근데 이거는 8%가 이제 배당 성향이 이제 8% 배당을 주지만 수익률이 나오지만 또 때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감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채권보다는 리스크가 큰 거죠. 근데 채권 같은 주식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과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끌고 간다라면 단순하게 내가 딱 어느 시점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겠다. 이것도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변동성에 투자하던 아니면 특별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하던 아니면 꾸준히 배당 성향이 유지되는 기업에 투자하던 ETF에 투자하던 다양한 투자 방식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미국 주식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 또 한국 주식이랑 또 다르잖아요. 아까 네. 시가도 말씀하셨고 그거 좀 차이를 한 번만 좀 알려주세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15.4% 배당 네. 이제 분리과세 되니까 지금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를 하고 네. 거기에 수익이 나오면 우리나라에 그 내가 수익이 들어오니까 중앙과세로 과세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금이 있고요. 하지만 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이 우리는 이제 배당이 딱 일률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네. 9월에 배당 투자가 가능한 그쵸. 좀 특이한 경우지만 미국은 잘만 포트폴리오를 짜놓으면 뭐 어떤 책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매달 배당이 들어와요. 그래요? 매달 배당이 아까 들어오고. 말씀하신 그 시가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네. 배당을 주는 것들이 분기마다 주는 거, 매달 주는 기업들 너무 다르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더 오히려 복잡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포트폴리오 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그래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배당과 관련해서 이런 우리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이라는 게 좀 안 맞죠. 이건 우리나라만의 특색이다. 오히려 거기는 달달이 많이 받고 싶으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도 방법이긴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겠네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치를 쫙 짜놓고 매달 들어오면 재투자를 하는 방식도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진짜 말하는 생활비가 되는 수의 배당이긴 네, 하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 성향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예. 교훈으로 남기면서 차영수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